김영우 의원입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의 대부인 미국의 한스 모겐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핵이 있는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가 싸울 때 핵이 없는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핵을 가진 나라에 대들다가 멸망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이 서글픈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손에 쥐게 생겼습니다. 김정은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대미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를 거론하면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할 것입니다.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국지 도발을 일으켜 한반도 무력 통일을 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한반도 공산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6.25 전쟁은 김일성의 오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미 국무장관인 애치슨이 1950년 1월 극동지역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는 애치슨 라인을 언급했는데 김일성이 이것을 실제로 믿은 것입니다. 둘째, 남로당 출신인 박헌영이 북한군이 남한을 공격만 하면 남한에 있는 혁명 세력이 일어나서 북한군을 반겨줄 것이다. 이렇게 김일성에게 허위 보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결국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같은 불행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만 말씀하신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오판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냥 듣기에는 좋은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실언이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옵션 카드를 미리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또 도발을 하더라도 남한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알아서 막아주겠구나 이런 오판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북한 측도 충분히 인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것이 곧 전략이고 외교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들만 또는 자신의 지지자만 생각하고 발언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설정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과 미사일 위협은 이미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설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북한이 바로 거기에서 얘기한 ICBM의 핵탄두를 탑재하기 거의 직전 단계까지 갔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진척시키지 말라 하는 엄중한 경고였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레드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외교적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을 잘못 규정하는 바람에 우리 대남 위협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방어무기인 사드 문제도 너무나 크게 외교 문제로 키웠습니다.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한국이 결정한 문제도 아니다. 미국이 결정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한미 동맹이 결정한 것이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이 결정한 사드 배치 문제를 절차적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너무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는 불신, 한중 간에는 갈등을 키웠다. 굉장히 저는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법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은 그것 또한 미국이 한국에게 가르쳐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것을 미국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전략적으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을 청와대 또 특히 대통령께서는 깊이 인식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미국의 6차 핵실험 있자마자 사드 4기의 추가 배치를 바로 이행했던 것입니다. 진작했더라면 한미 간의 이런 갈등이나 한미 동맹의 어떤 틈새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조야의 미국인들은 굉장히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불안해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충분히 들어가셔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네. 사드 배치의 시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생각했던 것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 배치의 현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주한 미군 책임자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총리와 저의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장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NSC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교안보 부처는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 나가길 바랍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우리 외교부 수장으로서 장관께서는 어떤 외교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도발 시 대북 제재 압박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신속히 엮어나가는 데 대해서 저희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저희 대북 기조가 도발에 대해서는 더 강한 압박과 제재, 그렇지만 대화의 문은 늘 열어놓는다 하는 기조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발이 감행이 되었을 때는 미국은 물론이고 우방국들과 그 제재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하면서 신속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 핵실험 이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새벽 미국으로서는 월요일 저녁 6시에 그 새로 신규 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공조하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미 동맹에 기반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가운데서도 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또 북한을 대화의 길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엔 대북 결의안도 김정은 자체에 대한 그 제재안은 빠져 있고 대북 원유 송금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압박은 결국 한미 공조가 얼마나 튼튼하냐, 틈새가 없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마 전 트윗 글입니다. 동맹국의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은 저는 매우 심각한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대북 대화론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당연히 변화가 필요하겠죠? 이 시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기조는 도발에 대해서는 압박과 제재, 그렇지만 대화의 길을 열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 상황이 6차 핵실험으로 크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대화와 압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미국 등과 긴밀히 공조를 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제재 결의를 도출해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에 너무 밀려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고, 과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이 원칙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본 정책은 한반도에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저희의 정책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상임위에서 하나의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외교부 수장은 검토조차 안 한다. 국무위원들끼리,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는 수장들끼리 이렇게 다른 엇박자 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외교 안보 믿을 수 있을까요?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어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정책으로 엮어내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레벨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거고, 다른 국무위원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입니다. 외교 안보를 책임진 가장 중요한 국무위원끼리 엇박자 내는 거를 그냥 다양한 의견 정도로 치부해야 되는 겁니까? 그 NSC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네, 다양한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기본적으로 저희의 그 정책은 비핵화로 한반도 국무위원끼리 비핵화가 정책입니다. 내부 토론을 하고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국민이 모르게 엇박자 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은 상임위에서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뚜렷하게 엇박자 내는 걸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국방부 장관께서는 그런 상황의 엄중함,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의 고도화가 아주 급속도로 진전되는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방안으로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신 것이면 말씀드렸듯이 정부 전체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저는 청와대나 또 우리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이렇게 중요하게 한미 간의 핫 이슈가 되는 전술핵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 카드가 우리가 쓸 카드가 아닐지언정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사드도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 다루다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결국은. 저는 전술핵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필요하면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 다만 이것은 정치권과 국민들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남남 갈등을 키우고 또 한미 동맹에 틈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앞으로 어떤 무기든지 배치를 할 때 이렇게 성주 사드 배치처럼 또다시 남남 갈등, 이런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사드 배치, 또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포천 로드리게스 미군 사격장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국무총리실에서 해결 의지를 좀 가지시고 직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총리실의 관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상정해서 성의껏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KAMD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다층 방어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약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고각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상층에서 요격하기 위해서는 SM-3를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것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쭉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의 위협을 외면하거나 회피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온 국민의 단합과 정신 무장 그리고 강력한 군사적인 대비태세가 뒷받침되어야 지켜질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국방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는 협치의 마음으로 이 안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네, 충분히 들어가셔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네. 사드 배치의 시기에 대해서도 미국이 생각했던 것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 배치의 현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주한 미군 책임자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총리와 저의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장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NSC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교안보 부처는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 나가길 바랍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우리 외교부 수장으로서 장관께서는 어떤 외교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도발 시 대북 제재 압박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신속히 엮어나가는 데 대해서 저희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저희 대북 기조가 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6.25 전쟁은 김일성의 오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미 국무장관인 애치슨이 1950년 1월 극동지역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하는 애치슨 라인을 언급했는데 김일성이 이것을 실제로 믿은 것입니다. 둘째, 남로당 출신인 박헌영이 북한군이 남한을 공격만 하면 남한에 있는 혁명 세력이 일어나서 북한군을 반겨줄 것이다. 이렇게 김일성에게 허위 보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결국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같은 불행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만 말씀하신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오판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냥 듣기에는 좋은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실언이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미 동맹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옵션 카드를 미리 우리 대남 위협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방어무기인 사드 문제도 너무나 크게 외교 문제로 키웠습니다.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한국이 결정한 문제도 아니다. 미국이 결정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한미 동맹이 결정한 것이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미 동맹이 결정한 사드 배치 문제를 절차적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너무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는 불신, 한중 간에는 갈등을 키웠다.
굉장히 저는 아쉬운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법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은 그것 또한 미국이 한국에게 가르쳐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것을 미국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전략적으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을 청와대 또 특히 대통령께서는 깊이 인식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미국의 6차 핵실험 있자마자 사드 4기의 추가 배치를 바로 이행했던 것입니다. 진작했더라면 한미 간의 이런 갈등이나 한미 동맹의 어떤 틈새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조야의 미국인들은 굉장히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불안해했다는 말씀을 제가 김영우 의원입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의 대부인 미국의 한스 모겐소 교수는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핵이 있는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가 싸울 때 핵이 없는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핵을 가진 나라에 대들다가 멸망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이 서글픈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손에 쥐게 생겼습니다. 김정은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대미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것입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를 거론하면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할 것입니다.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국지 도발을 일으켜 한반도 무력 통일을 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한반도 공산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또 도발을 하더라도 남한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알아서 막아주겠구나 이런 오판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북한 측도 충분히 인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대통령의 한마디는 그것이 곧 전략이고 외교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들만 또는 자신의 지지자만 생각하고 발언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설정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과 미사일 위협은 이미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설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북한이 바로 거기에서 얘기한 ICBM의 핵탄두를 탑재하기 거의 직전 단계까지 갔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진척시키지 말라 하는 엄중한 경고였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레드라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외교적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을 잘못 규정하는 바람에